24년도 2회 중학교 검정고시 사회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중요한 문제 미리 안 알려드리고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그 사이 분홍색이라고 할까요? 이 색깔로 제가 형광펜 쳐놓은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부터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리 문제는 항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선지를 보면은 이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막상 쉽게 선택하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무엇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을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인도는 약 12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시차라는 게 왜 생길까요? 시차. 영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8시간, 7시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시차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지구를 보면 동그랗게 지구가 있습니다. 가로선을 뭐라고 부르죠? 위선, 그 다음에 세로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선이라고 부르죠. 경도님은 항상 서 계시니까 세로선.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경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경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 위도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위도에 따라서는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 즉 열대 기후가 발달을 하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극지방이잖아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는 계절 혹은 계절이라기보다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도에 따라서는 무엇이 결정될까요? 경도에 따라서. 영국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이쪽이 뜨고 칩시다. 여기서 8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요. 즉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합니다. 위도는 기후를 결정하고 경도는 시간을 결정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거는 출제된 겁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달에 큰 몫을 하였다. 왜 그러냐면요. 영국하고 인도가 시차가 12시간이 난대요. 그 말은요. 이제 영국에서는 퇴근할 시간이 되면 인도는 출근할 시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국이 이제 일 마치고 퇴근할 때가 되면 인도는 출근할 시간이에요. 저녁 6시에 퇴근했다. 그냥 인도는 아침 6시인 거죠. 그래서 이 12시간의 시차가 양쪽이 밤낮이 반대이기 때문에 24시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차, 무엇에 따라서 시차가 결정된다?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결정됩니다. 기온, 해류, 강수량 다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기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이곳은 덥단다. 사회선생님께서 이곳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 연중 덥고 습하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8도 이상이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추운 달이 언제일까요? 12월, 1월, 2월. 자, 이때로 잡아봅시다. 즉 겨울이에요. 근데 겨울 12월에서 2월까지 이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매우 덥다는 거죠. 그래서 연중 덥고 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낮에 쏟아진 스콜이 더위를 식혀주니까. 스콜은요. 쉽게 생각하면 소나기라고 보시면 돼요. 국지성 호우, 스콜입니다. 매우 덥대요. 더운 것과 관련된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죠. 냉대 기후하고 한대 기후 둘 다 춥죠. 얘도 추워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 이상이 안 돼요. 지중해성 기후는 온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 가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너무 쉽죠? 제주도죠? 제주도와 관련되지 않은 설명 뭐예요? 쉽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설악산이죠?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쵸? 이 문제는 저보다도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4번으로 가볼게요. 건조기후지역은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뭐가 부족해요? 건조기후라는 게 뭐예요? 뭐가 없으니까 건조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건조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국채하천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 이 물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콩강은 중국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까지 이어지는데 어디에서 댐을 짓느냐가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국경을 넘어서 제품 기획,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국가의 자회사, 영업소,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 일단 딱 선지 보시면 어때요? 석회동굴, 노동자, 민주주의 다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 있죠. 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요런 기업들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계화가 워낙 많이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것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행정기관과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대요. 여기는요. 행정기관은 그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다.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교통이 엄청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간에, 낮에 인구가 많대요. 중심 업무지구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도심이죠. 비무장지대는 DM지구. 비무장지대 어떻게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나요? 개발 제한구역도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구역은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제 보호하려는 지역이죠. 세계 자연유산은 완전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쭉 가서 7번. 이거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죠. 네. 온실효과. 즉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화 전략은 우리 그동안 계속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뭐였죠? 랜드마크? 에펠탑 하면 파리, 자유의 여신상 하면 미국, 뉴욕.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면은 뭐 남산 서울타워 요런 거. 그게 랜드마크죠.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제. 요런 게 있었어요. 지리적 표시제면 뭐냐면요. 이 상품 앞에 이 상품의 고향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보석, 녹차, 성조참외, 의성, 마늘 등 이런 식으로 지리적 이 음식에 이 물건의 고향이 어딘지를 표시하는 거 그게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그리고 요것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지역 브랜드화 요거거든요. 요거는 딱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로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뭐냐면요. I love NY가 뭐냐면 뉴욕이에요. 뉴욕이 영어로 쓰면은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뉴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N하고 Y 하나씩 따라서 I love 뉴욕이 되는 건데요. 이게 뉴욕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뉴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브랜드로 만든 겁니다.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서울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원래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은 여기 가운데 서울을 넣어가지고 나랑 너 사이에 서울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을 브랜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고 나서 이 생산품이 품질을 우수할 때 원산지 지명
얘 고향을 적는다고요. 원산지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요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태 발자국은요. 이렇게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드는 탄소의 배출량을 그림으로 발자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런던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비행기 그게 1.02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발자국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를 생태 발자국이라고 해요. 기후 변화 협약은 나라에서 나라들끼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맺은 조약, 협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파리 협약이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지위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다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생활 양식 등을 배우는 거 이걸 뭐라고 하나요? 제사회화라고 합니다. 제사회화. 귀속 지위는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지위예요. 아들, 딸, 여성 이런 것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역할 갈등은 뭐예요? 내가 딸로서 집에서는 딸로서 새별학교에는 선생님 혹은 학생으로서 밖에서는 이웃 주민이자 아니면 내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내가 맡으면서 겪는 역할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역할을 1순위로 둘까 이런 고민이죠. 지방자치제도는 요거랑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회화의 예시를 보면요. 직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거. 제사회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이 한국 문화 배우는 거 요것도 제사회화라고 할 수 있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화 속성. 우리 문화 속성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화 속성은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학, 공, 전, 축, 변 이렇게 5가지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척성, 변동성입니다. 문화라는 건요.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학습하면 돼요. 공유성, 나 하나만 이 문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이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전체성, 문화라는 게요. 연결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이 인터넷만 발달한 게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게 또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쇼핑하면요.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배달 문화도 엄청나게 확산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원래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요. 꼭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잖아요. 전화는 환경이 달라져서 풍경이 달라졌어요. 문화도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다 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성은. 축척성은요. 문화라는 게요.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어떤 속성 하나에 다른 속성이 추가되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게 문화가 된다. 그리고 변동성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건요. 공중전화에서 휴대폰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문화라는 건 언제든지 변동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의 속성은요.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이야? 배웠기 때문이야. 즉 학습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학습성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안정성 얘네들은 예금이나 주식 같은 거에 나오는 말이죠. 희소성은요. 자원이 희소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문화가 희소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11번 가볼게요.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로 구성이 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그리고 이 국회에서는 뭐를 제정하고 개정해요? 관습이나 도덕? 아니죠? 종교 규범 아니겠죠? 네, 3번 법률입니다. 국회는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가지냐고 하냐면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사법권은요. 법원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권은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12번 볼게요.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비밀선거. 맞죠? 비밀선거 맞잖아요. 내가 투표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비밀선거예요. 그리고 제한선거다. 직접 선거다. 직접 하는 거 맞죠? 평등선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제한선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보통선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선거는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인이어도 여성이라면, 뭐 장애인이라면, 외국인이라면 투표할 수 없게 한 거. 이런 게 제한선거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가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는 위기가 있죠. 어떤 위기가 있냐면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법원에서요. 어디로 가냐면 지방법원에서 이제 패소했습니다. 혹은 승소했습니다. 다시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높은 형량을 주고 싶어서 혹은 내가 받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방법원에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려면 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에서 한 번, 고등에서 한 번, 대법원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뭘까요? 심급 제도입니다. 심급 제도. 선거경영제는 선거랑 관련된 거예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죠. 정답은 심급 제도이고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으로 획정한 것. 그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여러 번 받는다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심급제도.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해 놓는데요. 수요량과 공급량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이야기를 해요. 수요라는 게 뭐예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공급은 뭐예요? 주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팔려고 하는 거. 그 가격이 일치할 때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점이 뭘 결정짓느냐 하면 이제 거래 가격하고 거래량을 확정지어요. 즉 여기서 만나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면 여기 만나는 데에서 균형 거래량하고 균형 거래량하고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똑같은 숫자만 찾아라. 왜냐? 만나는 점이 똑같으니까. 자, 볼까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나와 있고 수요량, 그리고 공급량이 나와 있어요. 수요량이라는 건 뭘까요? 수요량이라는 건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몇 개냐라는 거겠죠? 공급량이라는 거는요. 내가 몇 개나 팔 거냐? 요거겠죠? 이거는 판매라고 해볼게요. 1,000원에는요. 1,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냐? 1,000원에는요. 250개 살 거예요. 그런데 판다는 사람이 아니 나 50개만 팔 건데 이 가격에는 나 많이 못 팔아. 이렇게 하는 거죠. 2,000원에는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200명 있지만 판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명이 못 사요? 필요로 하는 100명이 못 사요. 그쵸? 3,000원에서는요. 150명 딱 일치해요. 150개 팔 거고 150개 살 거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균형 가격이자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4,000원 보니까요. 4,000원 너무 비싸. 나 조금만 살래? 100개만 살래? 4,000원? 내가 제일 이득 많이 보는 구간이네? 200개 팔 거야. 이렇게. 그럼 오히려 판다는 사람이 100개가 남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같은 가격이 같은 숫자가 만나는
여기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얼마가 돼요? 균형 가격은 3,000원이 되고 균형 거래량은요? 똑같이 일치하죠? 150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5번 갈게요. 15번은 쉽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루에도 일자리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실업이죠? 신용이나 환율은 이미 아실 거고 물가지수라는 거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올해는 물가지수가 50이었어. 그런데 내년에는 물가지수가 60으로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를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딱 느낄 수 있죠. 혹은 과거에는 40이었는데 지금은 50이래. 10이나 올랐네. 물가지수가 10포인트나 올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가 지수라는 것을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노동 3건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노동 3건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단이다. 노동 3건 하면 3개. 3단이다. 3개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단결권의 단, 단체 교섭권의 단, 단체 행동권의 단.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유권하고 평등권은 인권하고 관련된 거예요. 국민투표권은요. 얘는 민주주의랑 관련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이제 역사 파트죠. 다음 유물을 처음으로 제작한 시대의 생활 모습. 주먹도끼는 언제 만들었죠? 구석기 때. 사냥했고요. 동굴에서 살았고 뗀석기를 사용했죠. 철제 농기구를 제작한 거는요. 철기부터 되겠죠? 철기부터.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순조, 환종, 철종. 일부 유력 가문이 외척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 권력을 독점했다. 좋은 내용인가요? 나쁜 내용인가요? 왕권이라는 것은 이때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곧 왕한테 있어요. 그런데 유력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대요. 조선 말에 이러한 외척 가문의 정치 권력 독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심화됐다. 3개의 삼정의 문란이 심화됐다는 내용이 뭐냐면 세 개 분야에서 이제 혼란이 더 심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골품제는요. 신라 때 있었던 거고요. 이건 신분제의 이름이에요. 제가회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얘는 귀족회의의 이름이에요. 병참기지화 정책은요. 이거랑 관련이 아무것도 없죠. 병참기지화 정책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병참기지라는 게 뭐예요? 전쟁 물자를 가져오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쟁 물자를 전쟁을 위해서 전쟁 물자를 한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을 전쟁 물자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사람도 다 데려갔죠. 네, 이것을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19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나라는 얘는요. 여기 있는 이 설명들 중에 하나만 아셔도 사실 풀 수 있는 문항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무령왕이고요. 22담로를 설치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어디의 역사냐면요. 얘는 백제의 역사입니다. 무령왕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아요. 네. 다음 볼게요. 20번. 이 사람은요. 고구려 장군 출신이래요. 그리고 지리산 동호원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했대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대조영이죠? 네. 원효는요. 신라 사람이고 그다음에 스님이었죠. 정약옥은요. 조선 사람이에요. 흥선대원도 조선 사람이죠? 21번.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역사서를 기록한 곳. 얘네 뭐예요? 얘네 통틀어서 우리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삼국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즉
한국의 내용 적은 거 삼국 사기입니다. 22번에 들어갈 2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세종의 업적. 세종의 업적 보니까요. 4군 6진 개척했대요. 북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점령을 하고 거기를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4군 6진이라고. 근데 문화적으로는요. 자경루. 자경루가 뭐죠? 물시계예요. 훈민정음은 한글이고요. 정치적으로는요. 경연.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 수업을 한 거예요. 누구랑? 신하들이랑. 신하들이랑 같이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편전을 설치했죠. 네. 화랑도는요. 신라 때고요. 유신헌법은요. 박정희죠. 박정희. 한국 광복군은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광복이 우리의 빛을 찾는 걸 광복이라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은 기억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근거가 뭘까요? 대한제국 칙령 41조를 공포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칭했대요. 울릉도랑 가까운 거 뭐 있어요? 독도밖에 없죠? 네, 1번입니다. 24번 임진왜란 때 수군의 승리를 이끈 장군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25번 3.15 부정선거. 이게 뭐로 이어진 거예요? 3.15 부정선거가 뭐로 이어졌냐면 이게 4.19로 이어진 겁니다. 4월 가깝잖아요. 3월 하면은 무조건 4월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암기하시는 겁니다. 3월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는 무조건 4.19 혁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24년도 2회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